미국에 엔진을 주지 않으면 한국의 전투기는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변속기를 막으면 한국의 전차는 수출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이 미사일 기술을 닫고 강대국들이 핵심 기술의 문을 잠그면 한국은 결국 다시 조립하는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에는 단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이 막힐 때마다 포기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개발을 시작해온 나라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70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수십 년 뒤 그 나라는 스스로 레이더를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마침내 자국 전투기 KF-21을 하늘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한국의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 엔진. 그 마지막 문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 앞에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 한 권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 이름은 응우엔 민현, 32살. 베트남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항공 추진 계통을 연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불렸고 한국에서는 이름 앞에 붙은 응우엔 때문에 외국인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더 간단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냥 아시아에서 온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겨울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그런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유성구 거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명 남짓한 젊은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제대로 갖춰 입은 사람도 있었고 작업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 남자가 제 외할아버지 이강석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지금의 제 나이보다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젊은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흔적이 있었고 손가락 끝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 손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학을 나온 기술자였는데 왜 손이 공장 노동자의 손처럼 거칠었을까? 제가 10살 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기술자와 노동자를 나눌 여유가 없었어.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970년대의 한국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공장도 없었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도 없었고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논하는 나라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나라 곳곳에는 가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든다는 말은 너무 거창했습니다. 타오 한 자루, 탄약 하나, 무전기 한 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대는 언젠가 한국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ADD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복도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도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했고 말랐고 대부분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할 때 기술을 만든다는 것은 부유한 나라가 새로운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다는 것을. 실패하면 회사의 분기 실적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회의실에는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연구원, 기업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 중앙에는 KF-21의 단면도가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F-21의 개발 비행 시험은 이미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고 양산과 전력화를 향한 길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전투용 적합 판정과 형식 인증 같은 중요한 이정표까지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는 꿈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 꿈은 활주로 위에 실제 기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바뀌자 회의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엔진이 나타났습니다. F-200 강력하고 검증된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용 F-44 엔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엔진은 GE의 라이선스에 기반한 생산이었습니다. 한화는 45년 동안 10,000대가 넘는 항공 엔진을 생산해왔지만 한국 기술로 설계된 15,000파운드급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은 그보다 훨씬 긴 미래를 바라보는 별도의 도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현 박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엔진 회사들과 일해봤으니 가장 잘 알겠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봅니까?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희망적인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예쁘게 포장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경험은 충분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산해 본 것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이 설계한 심장을 정확하게 만드는 능력과 백지 위에서 새로운 심장의 압력비와 열 환경과 수명을 결정하는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고온부 소재, 냉각 구조, 정밀 제조, 제어, 장기 신뢰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한쪽에서 누군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몇 년이 필요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필요한지를 묻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공장 안에서 금속 냄새와 절삭류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엔진 부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단순한 금속 조각처럼 보였지만 항공 엔진을 연구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작은 부품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전투기의 엔진 내부에서는 금속이 견딜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환경이 반복됩니다. 온도와 압력, 회전과 진동이 동시에 부품을 공격합니다. 수천 번 완벽해도 단 한 번 깨지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항공 엔진 분야에서는 만들었다는 말보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같은 품질로 만들었다는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같은 표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도면을 보는 기술자의 눈, 측정값 하나를 두고 몇 시간 동안 논쟁하는 사람들, 불량률의 소수점 아래 숫자 때문에 야근하는 사람들. 국적은 달라도 엔지니어의 얼굴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장에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발견된 문제가 오후 현장 회의로 넘어가고 저녁에는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날이면 시험 일정이 다시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성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다음 시험으로 넘기는 속도가 빨랐던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동료들이 가끔 한국 기업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만든다. 단지 저는 그것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엔지니어의 귀에 빨리 만든다는 말은 때로 정교함보다 납기를 우선한다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문장의 다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빨리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고치고 다시 시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아버지는 은퇴한 뒤에도 대학 학생들을 가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떠냐? 춥습니다. 그것 말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말을 피해갈 때 알아챘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네가 어디 사람인지 고민하고 있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웃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 베트남에 있으면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가면 베트남을 찾았지. 아버지는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걸 왜 하나만 골라야 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왔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 민현이는 두 나라 사이에 낀 아이가 아니라 두 나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이라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갈색 표지는 거의 벗겨져 있었고 종이에서는 오래된 책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도 없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무기가 아니다. 그 다음 문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빛에 비추었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는 무기다. 그날부터 그 문장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기의 성능은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속도, 탐지거리, 추력, 방어력. 하지만 국가의 자율성은 그런 표에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시에는 외국에서 부품 하나를 사오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공급망이 끊기고 수출 승인이 미뤄지는 순간 작은 부품 하나가 수조 원짜리 체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현대 산업에서 완벽한 자급자족은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도 그것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모든 것을 혼자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술은 협력하고 어떤 기술은 구매하면서도 자신이 반드시 통제해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누가 결정하느냐였습니다. 다음 주 대전으로 돌아온 저는 내부 연구팀에 새로운 제안을 냈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단숨에 엔진을 완성하자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양자라는 단어를 마법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양자 센서와 고급 계산 기법 연구를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내일 당장 10년 걸릴 소재 개발을 2년으로 줄여준다고 말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라 광고입니다. 지금 가능한 것과 미래에 가능한 것을 나눠야 합니다. 화면에 3개의 원을 띄웠습니다. 소재, 센서, 계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고성능 계산과 AI를 이용해 시험 범위를 줄이고 제조 데이터에서 인간이 놓치는 패턴을 찾는 겁니다. 현재 기술은 그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센서 정밀도와 특정 계산 문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 양자 전략은 2035년을 향해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크, 양자 센서 역량을 키우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3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 첨단 산업에서의 양자 센서 활용 역시 그 전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과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내년에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10년 뒤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추진 정밀 센서 융합 연구팀. 처음 2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데이터가 쌓였고 매일 실패했습니다. 센서 드리프트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진동 환경에서는 실험실에서 얻었던 정밀도가 무너졌습니다.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측정값이 흔들렸습니다. AI 모델은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 보였지만 새로운 제조 배치가 들어오자 예측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팀원 한 명이 새벽 2시에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저 자신에게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중간쯤에 짧은 기록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험 117회, 또 실패. 그 아래에는 다음날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슈프셀파르 준비. 저는 한참 동안 그 2줄을 바라봤습니다. 거창한 애국심도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어떤 연설보다 강했습니다.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준비했다. 어쩌면 한국 산업의 역사는 그 2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몇 주 뒤 우리는 K2 전차 관련 기술 검토 현장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또 하나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전차의 많은 부분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파워팩, 특히 변속기 국산화 과정에서 긴 시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종종 실패의 역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실패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포기할 기회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시험하고 깨지고 원인을 찾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기술자가 저와 커피를 마시다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나라라면 이 정도면 그냥 수입합니다. 수입하는 게 더 싸지요. 그렇습니다. 훨씬.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존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때문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생각을 말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끊겨본 나라입니다. 전쟁도 겪었고 외부 지원이 언제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술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창밖의 시험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때로 보험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낭비처럼 보이죠.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는 그날 저녁 예상하지 못했던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차세대 엔진용 고온 부품 후보 소재 가운데 하나에서 반복적으로 미세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조 편차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이상했습니다. 균열 위치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열이력 구간을 거친 부품에서 비슷한 위치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개월간 모은 제조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온도, 냉각 속도, 레이저 출력, 분말 특성, 후처리 시간, 수백 개 변수를 모델에 넣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졌을 때 모니터에 하나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저는 확대했습니다. 평균값만 보면 정상 범위였습니다. 기존 품질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는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를 유지한 채 분석하자 아주 짧은 순간의 변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몇 초. 사람이 보고서로 확인하면 사라져버리는 작은 흔들림. 그 흔들림이 특정 조건에서 금속 내부의 구조 변화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생산팀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배치에서 공정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부품, 이상 없음. 두 번째, 이상 없음. 세 번째, 미세 균열 없음. 누군가 박수를 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너무 일렀습니다. 저도 웃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첫 번째 성공 직후입니다. 우리는 반복했습니다. 10개, 30개, 50개, 100개. 결과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더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새 소재가 한 조건에서는 훌륭했지만 다른 12개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는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문득 프랑스에 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유럽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선임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제조를 잘하고 유럽은 원리를 만든다. 그때 저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아무리 많은 제품을 만들어도 핵심 원천 기술의 역사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원리를 만드는 나라와 제조하는 나라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개의 부품을 만들며 축적되는 공정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연구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이 연구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어쩌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철강, 정밀기계.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산업이 한 국가 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엔진 기술자에게 필요한 소재, 전문가를 몇 시간 안에 만날 수 있고 센서 엔지니어가 반도체 기업 출신 연구자와 바로 협력할 수 있으며
조선용 고온 저온 소재 경험이 다른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만 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품질 관리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배터리 산업에서 축적한 열 관리 데이터를 참고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대량 생산 신뢰성 평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조선업에서 사용하는 극한 환경 소재 연구팀에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말했습니다. 항공 엔진과 우리 분야는 다릅니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에서 이미 해결한 문제 가운데 일부는 형태만 바뀌어 우리 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연구팀 내부 발표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엔진 후발주자라는 것은 약점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50년 전 방식으로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데이터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소재 설계부터 제조, 비파괴 검사, 실험, 온용 데이터까지 하나의 디지털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엔진 산업을 만들고 나중에 디지털 기술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엔진 개발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길을 뒤에서 달리면 절대로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백발의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ADD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윈현 박사. 네. 당신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강숙 선배는 항상 비슷한 말을 했지. 미국 것을 그대로 따라 만들면 완성되는 순간 이미 10년 뒤처진 물건이 된다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그를 복도에서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정말 아셨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내가 신입일 때 이미 유명한 고집쟁이였어. 무슨 연구를 하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저것 다 했지. 그 시대 사람들은 전문 분야가 지금처럼 좁지 않았어. 사람이 없었으니까. 수첩에 빛의 간섭과 센서에 관한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는 한참 웃었습니다. 그거 아직도 있었나? 저는 놀랐습니다. 아십니까? 당연하지. 이 선배가 어느 날 미래에는 원자나 빛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떠들었거든. 우리는 미쳤다고 했지. 진짜 연구였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관심이었어. 논문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적어둔 거야. 그걸 너무 신호로 만들지는 마. 그 말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시대를 앞서 모든 것을 예언한 천재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궁금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과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움직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해 봄, KF-21과 관련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개발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됐고 체계 개발 과정은 양산과 실제 전력화를 향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꿈꾸던 국산 전투기가 더 이상 전시회 모형이나 시험용 기체에 머무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천 활주로에서 KF-21이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굉음이 몸을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한국 전투기의 탄생을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습니다. 저 비행기는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점에 가까웠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든다는 것은 수천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결된 생태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레이더를 국산화하면 다음 레이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남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다음 무인기를 만들 사람이 남습니다. 구조물을 설계하면 다음 항공기를 만들 경험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KF-21의 진짜 가치는 기체 가격표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간 뒤 한국 산업 안에 남는 사람과 기술,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외부의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고객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더 어려웠습니다. 위기가 와도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K방산의 다음 시험이었습니다.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부품과 정비와 개량을 책임져야 합니다. 고객 국가는 단순히 전차 한 대, 자주포 한 문, 전투기 한 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국가의 안보 일정 일부를 공급국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날수록 한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해외 대표단과의 비공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에서 온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이 가격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납기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떤 나라는 완성품만 팝니다. 어떤 나라는 정치적 조건이 많습니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객이 스스로 운용하고 정비하고 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술을 넘겨주겠다는 뜻입니까? 모든 기술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베트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아버지, 그리고 서울의 작은 방에서 제게 한국의 옛 공장 이야기를 들려주던 할아버지. 한쪽은 성장하는 동남아시아를 믿었고 한쪽은 폐허에서 올라온 한국을 믿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 세계가 제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의 연구가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밤 가장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시험 중이던 고온 부품 하나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파손됐습니다. 시험장 전체가 즉시 정지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개선안이 적용된 부품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쌓아온 가설이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시험을 중단할까요? 저는 깨진 부품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균열이 시작된 위치를 봤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부 분해합시다. 오늘 밤에요? 지금 우리는 아침까지 부품을 분석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새로운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작은 조립공차 하나가 다른 조건과 겹치면서 예상하지 못한 진동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실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각각의 값은 허용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허용 범위 안에 있는 여러 작은 차이가 동시에 특정 방향으로 쌓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가의 기술 자립도 비슷했습니다. 엔진 하나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센서 하나, 소프트웨어 하나, 소재 하나, 수출 승인 하나, 정비 장비 하나. 평소에는 작은 의존처럼 보이는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 한 방향으로 겹치면 전체 체계가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연구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부품 하나의 최고 성능보다 전체 시스템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최고 기록보다 반복 가능성을 봤습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100번의 같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실패가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떤 실패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패는 의도적으로 반복해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점점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이해했습니다. 기술 독립은 외국 부품을 모두 없애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고장났을 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 다음 버전을 자신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독립이었습니다. 2026년 여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자 전략은 여전히 2035년이라는 먼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의 양자 센서도 전투기에 탑재될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놀라운 정밀도를 보였지만 실제 플랫폼 환경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진동, 온도, 충격, 전자기 간섭, 크기, 전력 소모, 수명,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직 안 된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개발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광복절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서울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묘 앞에는 작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십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질문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십니다. 할아버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겁니까?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아직 아니죠?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연구팀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새 공정 조건으로 제작한 시험편의 장기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보다 안정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실험 하나가 성공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과거의 저는 이런 결과를 보면 미래를 크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 최고가 된다. 몇 년 안에 따라잡는다. 누구도 한국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날 저는 팀원들에게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합시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그 문장은 50년 전 할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문장과 거의 같았습니다. 실패. 그리고 다음 시험. 성공. 그리고 또 다음 시험. 세배는 바뀌었지만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천에서 KF-21을 다시 보았습니다. 기체 아래에서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KF-21 엔진 역시 한국이 독자 설계한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10,000대가 넘는 항공 엔진 생산 경험을 쌓았고 KF-21의 F-44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독자 기술의 차세대 15,000파운드급 엔진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의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까지 필요한 산업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재를 만들 기업, 정밀 가공을 할 공장, 전자장비를 설계할 연구진, 반도체를 만들 산업, AI를 개발할 인력, 기행시험을 수행할 체계, 실패를 분석할 데이터. 무엇보다 이미 한번 불가능하다는 말을 뒤집어 본 사람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KF-G12D 활주로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종사가 추력을 올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50여 년 전 작은 연구실에서 부품 하나를 국산화하던 사람들. 그들은 이 장면을 상상했을까요? 한국이 직접 개발한 전투기가 한국 하늘을 날고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검토하는 시대. 아마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여기서 만족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엔진은?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벽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레이더를 만들면 엔진이 보입니다. 엔진을 만들면 차세대 소재가 보입니다. 소재를 만들면 센서가 보입니다. 센서를 만들면 소프트웨어가 보입니다.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벽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벽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ADD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수첩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글씨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독립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뒤는 종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하다 빈 공간 아래에 제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날짜를 썼습니다. 2026년. 잠시 후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다음 센서 시험 일정 나왔습니다. 언제죠?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미쳤군요.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는 함께 실험실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대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1970년의 이곳을 상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연구소, 낡은 장비, 부족한 예산, 외국 서적 몇 권, 그리고 실패하면 나라가 더 약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일하던 젊은 기술자들. 그들 가운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넘게 흘렀습니다.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가 됐고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과 배터리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와 훈련기와 미사일을 수출하고 이제는 자체 개발 전투기의 양산과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실패한 시험편, 수정된 도면, 식어버린 커피, 그리고 다음 실험 일정.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완성된 무기 목록에 있지 않았습니다. K2도 아니었습니다. KF-21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정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그 문 앞에서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 습관. 누군가 기술을 주지 않았을 때 곧바로 좌절하지 않는 습관. 처음에는 조립하고, 그 다음에는 부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마지막에는 자신만의 것을 설계하려는 습관. 그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시험실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센서가 활성화됐습니다. 화면 위 숫자들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한다고 해서 내일 KF-21이 GPS 없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독자 엔진이 갑자기 완성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단숨에 세계 최고의 방산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미래는 거대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직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됩니다. 숫자 하나가 조금 더 안정되고, 균열 하나가 사라지고, 오차 하나가 줄어들고, 어제 실패했던 시험이 오늘 한 번 더 버티는 순간,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한 나라의 선택권이 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on, 2일, 오니키. 저는 유리창 너머 시험 장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심. 할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가득했던 손. 편. 유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만 골라야 하지? 으츠. 절. 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진동이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변했습니다. 신호가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구간 통과. 두 번째 구간 통과. 세 번째 구간에서 오차가 커졌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제어 알고리즘이 보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10분, 20분, 40분. 최종 구간, 그리고 종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과부터 확인했습니다. 수치가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성공입니까?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그럼요? 100번 더 해야죠. 그제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이유는 한 번의 기적 때문이 아니었다. 전쟁 직후 갑자기 기술 강국이 된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모든 기술을 넘겨준 적도 없었다. 한 세대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음 세대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또 다음 세대가 넘겨받았습니다. 국산 소총에서 미사일로, 미사일에서 전차로, 전차에서 잠수함으로, 잠수함에서 레이더로, 레이더에서 전투기로, 그리고 이제 전투기에서 엔진과 차세대 센서로. 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말은 성공이 아닐 짤지도 모릅니다. 계속 그 한 글자였습니다. 저는 연구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들의 세대가 만든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폐허 속에서
총과 탄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전차와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레이더와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독자 엔진을 언제 완성할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자 센서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형태로 쓰일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세계 4위가 될지 5위가 될지 숫자 역시 미래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을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인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배우고, 필요하다면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사고,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1970년에 시작된 약속이었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빛이 대전 하늘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습니다. 멀리 연구동 사이로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창원 추진기관 연구팀이었습니다. 차세대 독자 엔진 핵심 기술 시험 데이터 공유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늘부터 바라봤습니다. 아마 오늘도 수십 개 문제가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가설 하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새 소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센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움직일 것입니다. 유럽도 움직일 것입니다. 중국도 움직일 것입니다. 일본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갈 때 경쟁자들도 한 걸음 갑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몇 등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몇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제 그것이 기술 주권의 진짜 의미라고 믿습니다. 1950년대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선택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훨씬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땅도 아니었습니다. 특허도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습관. 저는 다시 연구동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건물 유리에 반사됐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목처럼 생각했습니다. 폐허,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약속. 한국은 전쟁의 재 속에서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가난의 재 속에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술 봉쇄와 실패의 재 속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좋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몇 년 뒤 정말 한국 기술로 설계된 차세대 전투기 엔진이 처음 불을 뿜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아마 현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프로젝트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마지막 버튼을 누르느냐가 아닙니다. 1970년에 첫 번째 선을 그은 사람, 1980년대 공장에서 부품을 깎은 사람, 1990년대에 새로운 소재를 연구한 사람, 2000년대에 전자장비를 국산화한 사람, 2020년대에 KF-21을 하늘에 띄운 사람, 그리고 아직 이름도 모르는 미래의 젊은 엔지니어. 그 모든 사람이 하나의 엔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창원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맨 아래 연구원이 짧은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상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배울 것이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원인부터 찾읍시다. 오늘 오후 회의.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밤새 나온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실패한 시험편을 현미경 아래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모릅니다.
뉴스에는 대통령과 장군과 대기업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기술의 역사는 대부분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도면을 0.1mm 수정하는 사람, 같은 시험을 100번 반복하는 사람, 금요일 밤에 문제를 발견하고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성공했을 때 사진 한 장 찍고 다시 실험실로 들어가는 사람.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역시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벽에 붙은 KF-21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려. 언젠가는 네 심장까지 우리가 설계할 테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저처럼 날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2027년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2030년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엔지니어는 희망과 일정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은 이미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자체 2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 목표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수년이 아니라 10년 단위의 축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세계는 종종 대한민국의 결과를 보고 놀랍니다. 짧은 시간에 만든 고속도로, 자동차, 조선소, 완도체, 원전, 전차, 자주포, 전투기,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느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비밀은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부족한 것을 찾습니다. 수출이 늘어도 약점을 찾습니다. 전투기를 날리고도 엔진을 봅니다. 엔진을 연구하면서도 그 다음 센서를 봅니다. 정상에 가까워져도 또 다음 산을 찾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른 나라의 눈에는 불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나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나라. 하지만 바로 그 불안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움직인 연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 7시, 대전의 도로에는 출근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는 새로운 시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흰 가운을 입고 장갑을 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첩은 제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매 순간 그것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말을 이제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 다음 시험. 실패. 다음 시험. 성공. 그리고 다시 다음 시험. 대한민국의 국방기술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어느 날 세계가 한국을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저기까지 갔지? 하지만 그 질문을 들을 때 한국 기술자들은 아마 또 다른 문제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시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새로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약속은 무기를 만드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겠다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전쟁의 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